지난 12일에 코로나19 발생을 공식으로 인정한 북한, 보신 것처럼 어제도 27만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요. 지금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확진자의 25%가 평양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의약품 공급 체계가 무너지고 사재기가 난무하는 등 통제 불능 상태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중국에서 해열제 등 코로나 관련 의약품 구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이자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일이었죠.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누적 발열자 수는 148만 명을 넘었는데요. 외신들은 북한의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8만 명이면 북한 인구의 거의 6%. 그런데 이 지금 통계가 불과 4일 만에 나온 거거든요. 예. 네. 4일 만에 전체 인구의 6%라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이 유병 규모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한두 달이면 전체 국민들이 감염될. 사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정도의 빠른 시기에 코로나 감염 양상을 보인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또 보건의료인의 한 명으로서는 굉장히 가슴 답답하게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 관련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왜 확진자란 표현을 쓰지 않고 발열자 혹은 유열자란 표현을 쓰는지 그 부분일 텐데요.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 확진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지속된 게 한 2년 반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이 그래도 꾸준히 매달 WHO에 북한에서의 코로나 검사 그리고 확진자 상황을 보고를 해왔어요. 2년 반 동안의 전체 검사 건수가 7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발열자가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검사 장비나 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봉쇄, 육해공을 다 봉쇄했었고 심지어는 무역의 90%를 달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 9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아예 이 인적인 거래, 이 왕래뿐만 아니라 물적인 이런 장비라든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도 제한돼서 굉장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루에 39만 명, 27만 명 이걸 검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열이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 유열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는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 감염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도 지금 이 오미크론 오면서 굉장히 유병 규모가 증가했을 때 그때 보면은 검사하면은 열 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감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비루어 볼 때 북한이 검사 키트의 제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열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코로나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열자인데 사실 우리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열이 없는 무증상자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수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수치의 뭐 한 4~5배 이상의 유병 규모를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유열자로 구분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대한 확산을 막으면서 백신 접종도 했고 치료제도 들여왔고 그리고 나서 대규모 확진이 생겨났단 말이죠.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유행 초기를 생각해 보면 스웨덴이나 일부 국가에서 그때 당시에 집단 면역을 시도했었어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집단 면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내에 전 국민이 한 번쯤 다 걸리는 상황으로 간다면 뭐 자연스럽게 집단 면역이 될 텐데요. 스웨덴이 집단 면역이라고 표현되는 정책을 선택했던 거는 그래도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고려한 거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영 의료 시스템이고 굉장히 선진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병 규모가 갑자기 증가하게 됐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시설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약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주 증상이 심한 사람들에만 포커싱하는 정책, 그리고 전 국민이 빠른 시간에 감염이 되는 게 낫겠다. 특히 백신의 접종률, 백신이 굉장히 제한됐던 시점이었기 예. 때문에요.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스웨덴과 비교해 봤을 때 백신 접종률 0%인 나라이죠.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치료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약들 없죠. 인공호흡기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설비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집단 면역의 경로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시내 약국을 시찰하는 모습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 방송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얇은 덴탈 마스크로 추정되는 마스크를 2겹 끼고 있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 방증일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이번에 문제 생기기 전까지는 코로나 방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나라로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코로나 감염률 0%인 나라. 그래서 사실 4월 달에 이루어졌던 평양에서 여러 행사들을 보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예. 사실 그게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북한의 최고 지도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보건의료인들도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KF 아주 전염력을 잘 막아주는 그런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 북한의 이런 마스크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역 장비들도 매우 미흡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KF94 마스크가 없어서 부족해서라고 부족해서 보시는 겁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 방송에 잡히는 거 봐도 네. 보건의료인들은 병원에 있으니까 또 중환자를 봐야 되니까 KF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의약품이나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중국을 통해서 지금 의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도움만으로 이런 상황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건의료 인력들, 이 전문가들을 평양에 일부 파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품 구입들이 정부 당국이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4월 말부터 의약품이나 방역 장비와 관련된 구입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대규모로 저는 비행기를 띄우는 것 같은 일들도 아마도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이 생기는 유병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방역 물품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회의적이고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 뭐 북한에서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까지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예. 한 명의 환자도 없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병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쉽게 변이될 수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백신 접종률이 낮고 그리고 유병 규모가 갑자기 커지는 나라에 생겼거든요. 아하. 대표적인 게 인도였고 예. 또 대표적인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거든요. 저는 잘못하면 북한이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물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끝내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점에 오히려 또 다른 변이를 만들어내는 진원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는 이 문제가 북한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문제, 한반도의 한 지정학적인 구조에서 생긴 그런 엔데믹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다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고 세계가 사실 관심 갖고 주시하고 협력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제, 정치, 지금 말씀하신 방역까지도 다 가장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북한에게 필요한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백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백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백신 들어가서 맞춰서 면역력 획득하려고 하면 적어도 수주가 걸리는데 그 정도면 지금 현재 유병 규모와 속도를 보면 북한에서 코로나 상황 이미 끝난 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근데 팍스로비드는 아시는 대로 상당히 고가의 약자거든요. 예. 근데 파이자라는 회사가 이 팍스로비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파이자가 특허 유예를 해줬어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셀트리온이라는 제약사가 복제약 생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해법의 꼭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대로 팍스로비드를 어떻게든 북한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대표적으로 국제적십사사 긴급 상황에서 구호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파이자하고 화답하고 물론 미국 정부가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팍스로비드가 북한에 들어가는 거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 왜냐하면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절실한 약제일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외에도 방역과 관련된 장비들, 사실은 기본적인 항생제 수액 같은 경우들도 이 정도 유병규모면 물량이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필수 약품들 들어가줘야 되고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증화됐을 때 결국은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인공호흡기, 음압기 이런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빨리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들도 제재 유예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시니까 좀 궁금한 건데 팍스로비드가 진단 후 빠르게 처방을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이 진단의 역량이 좀 부족한 북한이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또 없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지금 유혈자라고 하는 열 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 감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없고요. 예. 중증화 단계로 넘어가는 판단되는 그래서 그건 보건의료인들이 북한에도 굉장히 역량 있는 의료인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 수가 적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사실은 중증화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의 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약으로 역할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지원돼야 네.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 백신이 북한에 지원되더라도 북한의 그런 초저온 냉장 보관이라던가 그런 관련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메신저 RNA 백신이 들어간다면 그런 콜드 체인과 관련된 게 패키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고요. 네. 그런데 고전적인 백신, 노바백스 같은 백신은 예. 사실은 가능하고 예전에 2000년도, 2006년도인가에 북한에 홍역이 만연했을 때 당시에 백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을 접종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실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호담당 의사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의사들의 역량들은 충분하거든요. 예, 약품 백신 같은 경우도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초고온 냉장이 필요하지는 노바백스 같은 그런 예. 백신 같은 경우는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선술적으로 한 달 내에도 전 국민에게 맞출 수 있는 보건으로 인력의 역량들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 0%인 북한. 북한의 역량 상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역량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구가 판단하기로 약 몇 % 정도의 인구가 영양실조라고 보고 있습니까? 글로벌 헝거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국제 기아 지수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매년 내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 한 40%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로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키가 자라지 않거나 아이들이 예. 체중이 늘지 않는 그런 비율들은 꾸준히 줄어서 지금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양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다 취약계층이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10% 이상, 거의 250만 정도가 이분들이 또 취약계층이죠. 예.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이 우리에 비해서 5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 영유아 같은 경우들도 역시 취약계층입니다. 예. 이번에 북한에서 방송 보도한 걸 보면 사망자 수 나와 있는 50여 명 중에 네.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25%예요. 그런데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본 거는 10세 이하의 영유아의 사망률이 전체 14%예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결핵 유병률이 전체 유병 규모로 13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핵이 있으면 이미 호흡 기전을 앓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코비드 19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중의 날이 될 수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취약한 인구의 규모가 적지 않다. 이것도 역시 가슴 답답한 상황이죠. 북한 당국은 재택에서 할 수 있는 민간 요법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꿀을 먹으라거나
또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먹으라. 사실 21세기에서 이러한 점들이 생소하긴 합니다. 예, 제가 뭐 민간요법이나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고려하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평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예. 북한 상황에서의 고육주책이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야기 충분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북한 주민들도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가 이제는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약도 부족하죠. 그럼 북한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적극적인 방역을 위한 조처뿐만 아니라 약품 공급하는 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국이나 이런 데 나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치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현실적으로 약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민간요법이나 고려약에 대한 강조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국처럼 좀 봉쇄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 봉쇄했어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각 집에 비축돼 있는 식품이 있던지 예. 아니면 그거를 중앙에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반적인 지금 식품 공급에 있어서의 제한점이 있고요.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사실은 장마당을 통해서 그런 식료품이라든지 필수 그런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구입해왔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상하이식의 락다운이 북한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얘기하고 있던 각 지역별 이동을 제한하는 거. 예. 그렇지만 지금 또 모내기 시절이기 때문에 또 열어는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식으로든 전 국제사회가 지금 아까 얘기 말씀드린 치료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방역 예방하는 거 백신보다도 더 그 후단에 생기는 환자들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거가 국제적으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부는 북한의 방역 물품은 물론 의료 인력 지원 의사까지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틀째 무응답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선뜻 응답조차 하지 않는 배경은 뭐라 보시는지요? 지난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걸 받겠다고 하는 거는 북한식의 소위 기존의 정세에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은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거 이외에 사실은 비공식적인 통로, 우리 정부 남북 채널뿐만 아니라 다자간 채널 혹은 국제기구를 통한 제3국을 우위하는 방식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혹시 북한에서 모니터하고 있다면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예. 네. 이미 2018년도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방역과 관련된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인도 있고 우리 대통령의 사인도 있거든요. 예. 이런 감염병 사태와 같은 긴급 조처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에 대한 사인이었거든요. 예. 네. 그거를 지금 저는 이번에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사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협의하는 거에 나서야 된다. 자, 지원에 있어서도 저는 무조건적인 지원. 네. 수용에 있어서도 조건과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다급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는 어떤 논리도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교수께서는 결국 방역 관련해서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당위를 말씀드린 거고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들을 우리 정부가 생색내는 것들을 좀 하지 말고요. 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저는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들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또 우위하는 방법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누적 발열자가 150만 명에 육박하는 지금 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의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